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텍 OM 사업부의 총괄을 맡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2020년 들어서 첫 웨비나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이야기로 저희가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CNA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여기에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담는 플랫폼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IT 쪽으로 한 98년부터 저는 이제 IT 쪽에 근무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발 방법론 자체가 다 워터폴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워터폴 구조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담는 그릇은 대부분 다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구조는 다 모노롤릭 구조, 흔히 말하는 통짜 구조라고 그럽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미들웨어 관점을 본다면 미들웨어도 그냥 딱 하나, 인스턴스 하나만 띄워놓고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만 그 하나의 인스턴스를 여러 개 두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단일 통DB라 그러죠.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멀티티어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3티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중간에 미들웨어가 존재하고, 앞단에 웹이 존재하고, 맨 앞단에 또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멀티티어 구조로는 대부분 또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가져가는 형태고, 이게 지금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방법론 쪽으로는 워터풀 구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를 뜯어 고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적용해서 다시 릴리즈를 할 수 있던 애자일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 방법이 바꿨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첩성이 좀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 물리 서버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담기에는 물리 서버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를 인프라 관점에서 민첩성을 제공해서 가상 서버 형태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쪽,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은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확실히 웹 애플리케이션 쪽은 대부분 다 가상 서버로 현재 다 호스팅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발 방법론이 애자일 자체도 부족하다. 데브옵스라 그럽니다. 데브옵스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애자일 반복론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현상 관리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소스를 올리고 이를 가져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즉 개발하고 운영을 통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개발 방법론을 바꾸고 여기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구조도 멀티티어를 더 잘게 쪼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뀌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띄우는데 이게 하나의 인스턴스로 되어 있었다면 이걸 기능적으로 여러 개를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기능마다 뭐 동일한 언어를 쓸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애플리케이션. 뭐 프론트단은 뭐 예를 들어서 노드.js나 파이썬을 쓰고 백엔에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은 뭐 자바나 C를 쓰고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언어를 쓸 수가 있겠죠. 각각의 유리한 언어를.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그 앱을 나타내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요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인프라 구조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링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담기에는 물리 서버나 가상 서버가 민첩성이나 아니면은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를 더 효율적으로 쪼갤 수 있고 더욱더 민첩하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컨테이너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이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내가 쓰려면 기존 앱은 컨테이너를 못 올리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다 바꿔야 컨테이너 호스팅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물리 서버에 가상 머신에 다 호스팅 가능해요. 그리고 기존의 모노로기나 멀티티어 구조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그대로 다 컨테이너로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울리는 밥그릇이 과연 이제 뭐가 더 어울리느냐 이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스파게티를 뭐 짜장면 그릇에 담았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울리지는 않죠. 스파게티는 플레이트, 널찍한 플레이트에 담아서 이렇게 먹어야 좀 이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것들도
컨테이너에 올리는 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과연 무엇인가? 요즘 이제 굉장히 단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CNI라는 얘기가 있고 또 CNA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CNI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러고 CNA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되겠고 CNA라 한다면은 바로 CNA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무엇이냐? 그걸 CNI라고 합니다. 둘이 거의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 개발된 거를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서버로 따진다면 이제 뭐 그냥 물리 서버, 가상 서버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어느 호스트에 응용 프로그램이 탑재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이 가능했어요. 특히 유닉스 시절인 경우는 100% 개발자가 내가 개발한 게 어느 하드웨어에 어느 OS에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호스트에 올라갈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해요. 자, x86이라는 표준 서버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의 유닉스가 리눅스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리눅스가 배포판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배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또 선호하시는 고객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이 AWS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 애저에 대해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KT 네이버에 대해서 각각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쓰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OS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쉽게 좀 공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됐을 때 이게 어디에 호스팅 될지를 우리가 더 이상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비종속적으로,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드웨어나 하이퍼바이저나 운영체제에 비종속적으로 아키텍처링을 해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거야. 그리고 이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에 올라갈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진 방식으로 우리는 개발을 할 거야. 이게 바로 이제 CNA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비종속적입니다. 즉 하드웨어하고 OS 배포판이 뭐가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도는,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CNA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얘가 물리머신에 호스팅되든 어떤 특정 하이퍼바이저의 가상 머신에 호스팅되든 아니면 어떤 특정 클라우드에 호스팅되든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상관 안 하더라도 호환이 되게 내가 다 개발을 해줄게. 이게 바로 CNA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NA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CNA가 필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속도입니다. 비즈니스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과거에 저희가 2016년도에 CNA에 관련해서 저희가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품을 기획을 했었을 때, 근데 저희가 한 600군데 고객이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때 서베이를 할 때 평균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배포하느냐,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배포하는 이 정도의 어떤 빈도수를 가지고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마다 배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라는 기업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배포를 하는. 자, 그럼 여러 번 배포를 왜 할까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가 자꾸 배포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배포를 한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변화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가 빠른 거예요. 잦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중단을 허용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포해야 되고 배포된 게 잘못됐을 때 빨리 또 롤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중단 형태로 더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특히 뭐 인터넷 기반으로 사이트를 어떤 운영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무중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롤백을 할지언정 서비스는 절대 중단이 발생되니 안 되는 이런 서비스 요구사항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또 확장성.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트래픽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트래픽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중반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넷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어요. 회사, 집, 혹은 외부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게임방. 이 세 군데 대표적인 장소 이외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어요. 즉 무선이 아닌 무선 환경으로 다 접속을 하다 보니까 트래픽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접속하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모바일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외근을 나가면 저희 회사 내에서 어떤 ERP를 운영을 합니다. 외부에 견적을 줄 때 제가 모바일로 견적을 작성해서 견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로 들어오거나 집에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방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은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내가 확장을 해야 돼.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확장해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 수평적으로 요구사항에 따라서 즉시 확장하고 그리고 확장할 때도 내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원이 없으면 확장을 못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외부 클라우드를 빌려서라도 즉시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지금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어떤 인프라에 이 소프트웨어를 배치할지, 어느 클라우드로 즉시 확장을 낼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빨리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걸 따질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비종속적으로 물리 머신이 됐던 가상 머신이 됐던 외부 클라우드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호환성 유지하면서 배포하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 네. 자, 이런 환경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CNA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CNA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A를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쪼개진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쪼개진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물리 머신에도 탑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유독 MSA로 아키텍처링 된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주로 컨테이너로 거의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컨테이너로 탑재가 됐는지 그 부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발과 빌드와 배포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인테그레이션하고 연속적으로 이를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주로 이제 CI/CD 기반의 DevOps라고 얘기합니다. 개발, 운영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혹은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DevOps라는 요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자동화 관점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자동화하지 않았을 시에 DevOps 방식으로 개발, 빌드, 배포를 하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보면 관리, 운영에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DevOps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빌드하고 배포할 거냐, 여기에 관련한 DevOps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컨테이너와 DevOps 각각에 대해서 한 7분 정도 한번 이들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MS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MS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한 달에 컨설팅 받으시죠. 근데 이 딱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MSA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MSA 개념이 무엇인지, MSA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MSA로 아키텍처를 하기 전에 어떠한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특히 한국 상황의 시장에 맞게, 한국 상황의 애플리케이션 사이즈에 맞게 뭘 고려했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개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개념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기존에 통짜 구조로 되어 있는 모노로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많이 앱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서비스 단위로 잘게 쪼개고 그리고 쪼개진 서비스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형태의 아키텍처. 이것이 바로 MSA입니다. 쉽게 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미들웨어를 많이 하신다면 자바 애플리케이션 하나 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존재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고객분들은 인스턴스 딱 하나의 미들웨어를 운영하는데 안에 기능이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한 40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거의 뭐 100기가 정도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마무지하게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는 거죠. 미들 하나 띄우는 다 30분 걸린다. 이제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자, 이를 하나의 큰 통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기능별로 다 쪼개는 겁니다. 뭐 인증 부분, 그 다음 메인 페이지 부분, 뭐 리뷰 부분, 게시판 부분 이런 걸 다 쪼개는 거죠. 쪼개서 여러 인스턴스로 만들고요. 그리고 각각의 쪼개진 애플리케이션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큰 앱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앱들끼리 어떤 통신하는 형태, 주로 이제 API 통신으로 많이 이제 통신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각각의 기능에 맞게 다 쪼개는 형태.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슨한 결합 구조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타이틀리 커플드냐, 루즈리 커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이틀리 커플드, 하나의 완벽한 결합으로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를 빼내버리면 서로의 디펜던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앱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느슨한 결합 구조는 어떤 거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를 해주는데 요거를 각각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루즈리 커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HA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HA가 서버 이중화를 해주는 컴포넌트가 있고 데이터 복제를 해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느슨한 결합 구조로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 애플리케이션을 API 통신을 하면서 참전을 하되 두 개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만 판매되기도 하고 데이터 실시간 복제만도 판매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돼서 하나의 제품으로 또 판매되기도 하고 연동돼서 두 가지 제품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느슨한 결합 구조예요. 쉽게 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결합 구조니까 각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모노롤릭 구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포넌트만 내가 뭐 수정을 하거나 배포하려 그래도 전체 앱을 다 수정하고 배포한 방식으로 나중에 빌드가 되거나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애플리케이션 사이즈가 뭐 굉장히 커져가지고 한 100메가 정도 되는 거예요. 100메가인데 그 중에 내가 인증 관련한 모듈 하나만 수정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인증만 따져보니까 한 2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메가 사이즈만 빌드하고 배포하는 속도하고 100메가 전체를 배포하는 속도하고 뭐가 더 빠를까요? 단일 컴포넌트만 배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사실은. 그죠? MS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만 내가 수정하고 하나의 컴포넌트가 유지 볼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죠. 그죠? 왜냐? 느슨한 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느슨한 결합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각 애플리케이션들 간 호출을 하기 위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각각 통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각각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SA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독립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뭐 인증 부분만 내가 수정을 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인증 부분만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 서비스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인증 부분만 내렸다 그래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장애를 주거나 다운타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특성에 맞는 언어, 인프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따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릴 때 저희가 한 5가지 언어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하나의 앱으로 구성되고 이를 각각 배포하는 뭐 이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각 서비스 장애가 전체 장애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매우 용이한 구조를 가져가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에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간 통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하나의 앱이었는데 하나의 앱 내에서 그냥 기능적으로 작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루즐리 커플드로 여러 개 쪼개졌습니다. 쪼개졌기 때문에 A가 B를 호출할 때, B가 C를 호출할 때, 또 C가 A를 호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호출할 거냐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호출이 스타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노롤 구조보다는 확실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성능 저하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량이 많기 때문에. 간혹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게 되면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모노리틱 구조보다는 성능이 저하입니다. 성능이 반드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MSA로 짠 거는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높이느냐,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형태로 제가 배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엣지단으로 고객과 가까운 엣지단의 클라우드로 각각의 서비스를 여러 클라우드로 분산해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고객하고 통신이 가까운 쪽 엣지단으로 서비스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레이턴시를 줄임으로써 성능 저하에 대한 부분을 커버리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정합성 보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합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특히 돈과 관련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MSA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이 서비스 단위로 어떻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큰 앱을 또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팀을 쪼개지 않고 MSA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팀 내에서도 A 앱을 담당하는 분, B 앱을 담당하는 분, C 앱을 담당하는 분, 이렇게 담당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방법도 과거 방식으로 통합 테스트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각각 정책을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위 테스트에 대한 그 정책이 없으면요, 여러 개 쪼개진 것이 모여서 하나의 앱을 나중에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히스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 테스트, 그리고 단위 테스트가 통과됐을 때 이를 통합하는 통합 테스트, 이런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환경을 새로 이제 신규로 개발하는 거 말고 기존 환경을 MSA로 전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고객 중에서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MSA로 현재 설계해서 개발하고 있는 고객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레가시를 MSA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세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외국 회사들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이 컨설팅을 받을 때요, 이 한국 상황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들은 유독 애플리케이션들은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통합된 DB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고민을 안 하시고 대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턴스 단위로 기능들을 어떻게 쪼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서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통합되는 DB를 뭐하러 쪼개냐. 그러니까 통합된 DB, 이거를 쪼갤 수 있는 아키텍처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 통합된 DB는 그냥 놔두시고요. 그러면 쪼개진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전부 다 몰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앱이었는데 이에 대한 세션 공유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아마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구성하셔서 세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캐싱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써 통합된 DB에 대한 변목 현상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앱이었기 때문에 세션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B를 호출하고 B가 A를 호출하고 B가 또 C를 호출하고 C가 A를 호출하고 호출을 해야 되는 다양한 스타 방식의 통신이 제가 발생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를 위해서 각 API 호출에 대한 싱글 엔트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MSA로 쪼갰을 때 앞단에 뭐가 들어가느냐? API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왜 들어가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안 하시고 MSA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싱글 엔트리 포인트에 대한 처리 부분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 서비스로 나눌 만큼 과연 나의 앱이 큰 덩어리인가? 또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를 소비하는 그 문화가요. 각 워크그룹별로 IT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그룹별로 애플리케이션을 짭니다. 네. 외국처럼 IT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앱을 각각의 워크그룹별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MSA로 아키텍처는 안 하고 기존 레가시 그대로 두는 게 생산성 향상을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앱을 만약에 쪼갰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BC로 만약에 쪼갰다. 쪼갰으면 쪼갠 앱별로 각각 담당도 있어야 되고 팀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눈 서비스별로 조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MSA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MSA를 담을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애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면 얘는 무조건 컨테이너에만 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머신에 담을 수도 있고요. 가상머신에 그냥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가 유효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요즘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클라우드 생태계에 필요한 플랫폼이 무엇이냐? 이 고민 때문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이 환경이 다른데 이 호환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고민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 적합하냐? 여기서 바로 이제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SA가 모놀릭보다는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놀릭이 오히려 성능이 더 뛰어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엣지단, 고객과 가까운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성능을 레이턴시를 줄임으로써 라운드 트립을 줄임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은 MSA로 애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면 숙명적으로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공산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고려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몰리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온프라미스도 사용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러면 내가 과거에 레가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베어메탈이나 VM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쓰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도 같이 올려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뭘 맞춰야 되나요? 온프라미스하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호환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즉시 빨리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첩성 있게 배포가 돼야 될 거고 이러려면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베어메탈하고 VM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죠. 특히 VM 같은 경우 앱 사이즈는 뭐 예를 들어서 10메가, 1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그 VM 안에 들어있는 게스트 OS가 한 20기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무겁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제3의 플랫폼이 무엇이냐. 여기서 바로 이제 컨테이너가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테이너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 전략에 대한 변천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컨테이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000년대 중반 되면서 클라우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클라우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호스팅 서비스나 ASP 서비스나 이런 거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시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고, 이제 용어만 어떤 클라우드로 용어로 바꿔서 IT를 모았다가 흩었다가 또 흩어진 거를 다시 모았다 흩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흩은 거로 IT가 가고 있죠. 그죠? 그러려니까 과거에 ASP 호스팅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클라우드라는 어떤 이런 용어를 글로벌 리더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AWS가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시장 리딩을 했어요. 그죠? 초창기에 주로 저장소 위주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AWS도 초기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을 한 게 한 2006년 그때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온라인 스토어를 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뭐 책 장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제품들을 가진 온라인 마켓을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제 자원이 너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남는 자원을 빌려주면 좋겠다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2013년 되면서 클라우드 쪽에 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레가시 진영이 어떻습니까? 특히 하드웨어 위주로 판매하는 레가시 진영이 야, 우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내놓자.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아마존 쪽으로 서비스 형태로 어떤 인프라 빌려주는 것으로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뭔가를 내놔야 되겠다. 해서 스택 개념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퍼블릭 가게 되면 이거 보안이 불안해. 그래서 너희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의 중요한 기밀들이 많으니까 그냥 프라이빗 형태로 클라우드를 구축해. AWS나 애저나 저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형태를 너희 전산 데이터 센터 내에 뿌려줄게. 이렇게 해서 오픈스택이 나왔죠. 그죠? 오픈스택이 나와서 스택 개념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을 했고, 이들이 기존의 갑이죠. 기존의 갑인 AWS를 어떻게 허를 찌를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로 가는 것도 좋은데 기존 레거시도 클라우드 형태로 꾸려서 기존 레거시와 AWS나 연결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랑 연결을 해서 쓰세요. 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전략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호환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호환이. 좀 쉽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전산 데이터 센터에 오픈스택이나 VM웨어 기반으로 VM을 만들었어요. 이 VM을 AWS에 못 올리죠. 물론 요즘 이제 AWS 온 VM웨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이때 당시는 불가능했습니다. AWS는 자체적으로 하이퍼바이저를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머신 이름이 좀 희한하죠. EC2라는 이름으로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VM웨어 VM하고 호환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즉시 연결을 하거나 확장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또 호환성이 안 맞으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당연히 먹힐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다가 컨테이너가 갑자기 인기가 대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17년부터예요. 자, 이러면서 DevOps, MSA가 대두가 됐고 이 컨테이너가 갑자기 대두된 이유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이 관점을 보니까 호환성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도 VM이나 물리머신 대비 속도 면에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량화라는 측면에서도 봐서도 절대 VM이나 물리머신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컨테이너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대폭발하게 된 거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컨테이너 시켜놔 버리니까 플랫폼 저소성을 완전히 탈피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분투라는 리눅스 기반으로 앱을 만들었으면 얘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 위에서만 동작이 되는 건데 뭐 어떤 경우는 보니까 뭐 다른 우분투가 아닌 다른 리눅스 OS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기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분투의 환경 인자까지 전부 다 컨테이너 써버리니까 얘가 우분투 리눅스가 아닌 다른 환경에 센터OS나 오라클 리눅스나 뭐 레드햇 리눅스에서도 잘 돌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정소성 탈피가 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컨테이너는 다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소문이 펴지면서 개발자들이 거의 죄다 컨테이너 형태로 패키지를 내놓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AI 쪽이나 그리고 블록체인 요즘 이제 프로젝트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것 여러분들 샌드박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샌드박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다 VM이었어요. 지금은 샌드박스가 뭘로 나옵니까? 다 컨테이너로 나옵니다. 개발자들이 아예 애플리케이션 패키징을 컨테이너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다 컨테이너로 패키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호환성 문제 때문에. 자, 이게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이브리드 전략이 다시금 뜨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진영에서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다 컨테이너를 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늘어나는 거를 통합으로 관리하려니까 이걸 생으로 그냥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 2016년도에 쿠버네티스, 메소스, 도커스람 이런 것들을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은 물론 다 쿠버네티스 천하가 된 거죠. 그래서 자꾸 쿠버네티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리, 가상, 클라우드는 여러 플랫폼에 다 호환성을 가지고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과 유익성과 호환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VM 대비 훨씬 더 경량화 구조로 가져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수초 내로 신속한 배포와 부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또 이미지화함으로써 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도커 허브나 헬름 차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표준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시면 애플리케이션 즉각 실행 가능한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각광받는 이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환경 일관성을 가져다 줍니다. 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환경까지 컨테이너를 담음으로써 이 컨테이너는 운영 환경의 OS와 하드웨어, 하이퍼바이저, 그다음에 클라우드 종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를 거의 먹지도 않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왜냐? 안에 OS가 없으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자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뭐 애플리케이션은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다른 OS 배포판을 위해서 뭐 레드OS로, 센터OS로, 페도라 리눅스로 다 컨버전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필요 없어졌죠. 컨테이너를 감으로써. 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자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각각의 클라우드 간 여러 이기종 환경일 텐데 이를 다 호환성 유지하며 수행할 수 있는 구조. 컨테이너 말고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강자가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파스와 MSA에서 더욱더 부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자, MSA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게 쪼개졌죠. 잘게 쪼개졌는데 이거를 아주 큰 물리 머신이나 또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보다 더 큰 VM에다가 담기에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모자라요. 옛날에는 하나의 인스턴스인데 이걸 100개로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개의 서버가 필요한데 100개의 서버를 언제 다 준비를 합니까? 자, 이를 충분히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파스 구조나 MS를 갔을 때 적합한 그릇이 뭐냐 봤을 때 컨테이너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컨테이너 구조로 파스를 구축하고 컨테이너 구조로 다 MSA 아키텍처된 애플리케이션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에서 단일 형성으로 표준화가 가능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기존 레거시 대비 100배 이상의 경량화와 집적도를 또 제공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속성에 대한 탈피 이것 때문에 파스나 MSA는 다 컨테이너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브옵스에 필요한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언어마다 얘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자, 이를 다 컨테이너로 만들어버리면 컨테이너에 대해서 빌드하고 배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에서 필요한 자동화된 통합과 배포에 적합한 환경 이게 바로 컨테이너가 주는 매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보더라도 VM 대비 IaaS 환경과 대비를 보더라도 민첩성에 있어서는 최강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 부분으로 된 것까지는 다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환경은 레디가 돼서 다 준비를 해줍니다. 자동화돼서 그것도. 근데 이제 VM 기반의 IaaS 같은 경우는 가상화 엔진까지 준비가 되고 그게 운영체제의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런타임까지 전부 다 죄다 개발자가 다 준비하고 수작업으로 다 설치를 하거나 환경 구축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시간들을 다 줄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가 주는 큰 매력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구축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개발 테스트를 운영하고요. 이를 그리고 즉시 개발 테스트가 완료된 컨테이너를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다 배포를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버벅거리는 거죠. 트래픽이 몰려서 이럴 때 즉시 확정을 했는데 자원이 없어요. 이런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즉시 확정을 하고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뿌릴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는 바로 컨테이너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는 바로 개발자와 IT 운영 전문가 간의 소통하고 협업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방법론이에요. 개발과 운영의 방법론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데브옵스의 목적은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개발하고 빠른 시간에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천천히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거나 뭐 배포함에 있어서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럼 데브옵스를 적용해야 될까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첩성 있게, 그리고 중단 없이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데브옵스를 하시겠다는 어떤 회사나 이런 분들 보시면요. 대부분 이분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툴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데브옵스는 문화거든요. 어떤 툴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스 형상 관리에서 가져온 개발자가 올린 소스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하고 얘를 가져서 빌드하고 배포하고 이슈 관리하고 다시 이슈가 생긴 부분은 수정해서 소스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이를 또 자동화하는 이 프로세스 정립하는 거, 이게 바로 데브옵스예요. 그래서 이가 정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다 툴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형상관리, 그래서 뭐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우리가 형상관리를 뭘 쓰고 빌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형상관리 들어가 보면 이제 소스가 별로 올라와 있지 않은 그리고 실제 개발자의 노트북에 오히려 더 많은 소스가 존재하는 이런 형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빌드 이력 뒤져보면 빌드 이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개발자 PC에서 빌드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툴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뭐라고 얘기 많이 하냐면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죠? 빨래거리가 된 헬스기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겠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헬스기구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내 몸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 플랜보다는 헬스기구를 뭘 살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가 뭐 또 쓰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가져올 거냐 헬스기구 자체에 집착을 하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니까 이걸 도입을 하고 운동을 안 합니다. 나중에 처음에 한 1, 2주 정도 하겠죠.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내가 원래 하던 빨래거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툴 만능주의에 빠졌을 때 데브옵스가 결론 짓는 그림이 바로 빨래거리가 된 헬스기구예요. 헬스기구가 해야 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역할을 못하고 원래 하던 빨래거리가 되는 자, 그래서 데브옵스를 함에 있어서 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정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에 대한 투쟁을 한 2년 정도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형상 관리를 진행하고 얘를 단위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통합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단위 빌드는 어떻게 하고 통합 빌드는 어떻게 하고 여기 프로세스를 잡고 그 다음에 문화 정착 보통 스쿠버 개발자들이 보면 이 문화에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자기 했거든요. 자기 노트북에 그냥 다 저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빌드하려고 그러고 코드 리뷰 안 하려고 그러고 자 이분들을 전부 다 이 프로세스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문화 정착 쉽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특히 또 외주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저희 회사도 물론 특정 개발은 외주를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데브옵스라고 그러면요. 내부 조직원만 생각하겠지 외주 주는 프리랜서나 외주 회사도 데브옵스에 한 그룹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크리티컬한 문제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반드시 데브옵스의 영역에 넣어야 됩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주 개발자에 대해서 형상 관리에 어떤 스페이스를 열어주고 이슈 관리에 대한 어떤 스페이스를 열어주고 이런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주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도
회사 내 표준 형상 관리에 올리고 빌드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빌드 플랫폼에서 다 빌드하는, 빌드 이력을 반드시 남기는 이런 형태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특히 외주의 개발자들도 이 데브옵스 문화 프로세스에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는 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로세스 정립과 정착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툴을 매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개발자들이, 운영자들이 이 프로세스를 지키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시에 여기에 어떻게 프로세스에 들어오게 만드는지 이러한 활동들을 해 주셔야 데브옵스가 정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화된 MSA 앱의 기본적인 CI/CD 파이프라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은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시키는 것, 여기까지 컨테이너 구조로 가게 되면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인프라의 구조 방식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조직의 앱을 어떻게 개발하고 호스팅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유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호스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CNA는요, 민첩성과 확장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과 매천성을 위한 개발 아키텍처는 있는 거지, 뭐 이게 요즘 유행하니까 기존 앱을 무조건 쪼개야 된다. 안 쪼개는 게 생산성이 더 좋으면 안 쪼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툴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드시 문화 정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생산성으로 여러분들 귀결된다는 것. 여기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제가 화면을 저희 데모를 진행할 이태한 이사 쪽으로 넘기고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데모를 진행할 멘텍 OS팀 이태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진현 상무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잠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하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아래 보이시는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느슨한 결합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극대화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한 건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컨테이너, CI/CD,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툴, 그 다음에 분석 도구, 그다음에 서비스 메시, ECTO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술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데모 보일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이용한 컨테이너 배포,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한 CI/CD 기능, 그 다음에 모니터링 부분과 이 CI/CD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한 기반 구조인 ECTO 플랫폼 위에서 배포하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모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뒀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데모할 어플리케이션 구조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과 자바, 루비, 노드.js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개발 언어는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뭐 상품에 대한 소개 페이지 부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과 이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리뷰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상품 리뷰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뭐 레이팅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자가 개발한 이 소스를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개발된 이 프로덕트 페이지라는 개발된 소스를 git 주소를 git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를 한번 아코디언에서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주소를 카피를 하고 아코디언에다가 git 주소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그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운영 서버에 배포하는 과정까지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파이썬으로 된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해봤었는데요.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도 한번 계속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루비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절차는 언어가 어떻게 됐든 방식은 동일하고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개발자들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운영이 되든 간에 배포 방식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언어들도 쭉 배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그 데모 프로젝트로 하나 여기서 이제 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팀이 별도로 있으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단위로 나눠서 각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클러스터 자체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서비스별로 클러스터를 별도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운영 인프라 구조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실 수 있지만 개발자분들은 배포 방식은 모두 동일한 환경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인 상품 리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배포를 동일하게 git 주소를 입력해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쭉 배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배포된 화면이고요. 배포된 화면에서 이렇게 상품 정보들하고 리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제 각각 서비스별로 필요하실 때마다 배포를 하게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서비스가 만약에 장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서 한번 서비스 내려봤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실제 해당되는 장애난 서비스들만 표시가 오류가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정보를 한번 내려봤는데 이번에는 상품 평가에 대해서 상품 평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장애를 한번 발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js로 되어 있는 레이팅 서비스를 한번 내려보고요. 내리면은 해당 리뷰 레이팅에 대한 서비스들만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레이팅이나 디테일 상품 정보에 대해서 특정 서비스의 사용자 요청이 많아지면은 해당 특정 서비스들만 스케일 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정 서비스에 부하 걸린 것들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올리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쭉 서비스를 올려봤는데 이제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서비스가 10개, 20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어느 곳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특정 서비스가 장애가 나거나 특정 서비스에 바틀에 걸리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별도의 설정 없이도
지금 현재는 이스티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티오 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각 서비스별로 요청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이제 사용자가 얼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는 얼마 쓰고 있는지를 각각 서비스별로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 각 서비스 구간별로 이제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메시 구조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로그 트랜잭션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사용자 개발자가 이제 별도 로그를 남기지 않으셔도 각 서비스 구간별로 어느 구간에서 오래 걸리고 어느 구간에서 구간별로 얼마나 정도의 리스폰스 타임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트레이스 모니터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모를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하시다 보면은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뭐 서비스 간의 이제 연결을 이제 호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결 관리라든가 인증, 그다음 로깅, 뭐 트랜지션 처리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제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걸 도입을 또 하시게 되는 수도 있고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인스턴스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로드맵, 그 다음에 장애 발생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특정 장애가 났으면은 다른 쪽으로 전파가 안 되기 위한 뭐 서킷 브레이크, 뭐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운영적인 측면이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술 스택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